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꿈을 현실로 이끄는 100만 불짜리 멘토링. 김태광, 지음, 문예, 춘추사.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오늘이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그동안에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풍경과 책이 있는 글. 귀로, 눈으로 한번 감상해 보세요.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 걸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로지 그 일에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해이한 정신으로는 안 돼요. 이 일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한다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원대한 꿈을 가져라. 성공한 사람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며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그런 험난한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꿈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머지않아 꿈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으로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의 야구선수 디엘드는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들여다보며 희망을 본다. 꿈꾸지 않은 사람은 단지 미래만 볼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결여된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되죠. 어느덧 로널드 레이건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무렵 미국의 공황이 닥쳤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졸업생들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시리에 젖어 있었죠. 그러나 레이건은 달랐어요. 그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방송국에 들어가 스포츠캐스터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방송국에 아무런 연줄이 없는 레이건은 시카고의 여러 방송국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뿐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방송국의 간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초보자를 뽑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네. 다른 곳에서 더 경험을 쌓은 후에 다시 찾아오게나. 순간 좌절에 빠졌지만 레이건은 이내 털고 일어났어요. 그는 일리노이주의 딕스로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방송국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격려차 레이건에게 말했어요.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선 안 돼. 내가 자신을 믿는 한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단다. 아이오와로 한번 가보지 그러니.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레이건은 아이오와주 WOC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프로그램 실무자인 메가더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결론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어요. 일을 시켜주신다면 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메가드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레이건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저는 머지않아 훌륭한 스포츠 캐스터가 될 테니까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순간 메가더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스포츠 캐스터라고요? 네, 저는 훌륭한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 잘 됐군요. 그러면 혹시 럭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레이건은 마이크 앞에서 럭비 경기를 실감나게 중계하는 테스트를 거쳐 스포츠캐스터로 발탁이 되었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았던 레이건은 훗날 제40대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죠.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맞아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력을 다하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센 바람이 부는 현실이 아닌 머지않아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감내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는다면 한계란 없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당신은 운명의 건축가이고 당신 운명의 주인이며 당신 인생의 운전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습니다. 영화배우 안성기가 있어요. 그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죠. 1980년대에는 한 해에 무려 3, 4편의 영화에 출연했는가 하면 그 후에도 꾸준히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성기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영화의 상황이 암울했던 1970년대 말에도 끈기 있게 영화를 계속하며 버틸 수 있었는데 영화와 관객을 사랑하고 촬영할 때마다 현장에서 충실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이 장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성기가 자신의 본부인 영화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죠.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요. 자, 2번째.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오래전부터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왔어요. 그 결과 그들만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었죠.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확고한 꿈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란 그 경영자는 반드시 기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막노동, 식당 배달일, 포장마차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죠. 그동안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도 실패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었죠. 많은 요인 중에 2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가 하면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고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어요.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죠.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측하게 생긴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열된 도구들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쐐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물었어요. 아직 값을 매기지 않은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걸로 틈을 벌려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리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정말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고 믿는 내면에는 강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처음부터 뜻대로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기대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실패를 떨쳐버리고 다시 도전해야 하죠. 만일 그 실패의 경험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포기하거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일궈낸 소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가레스 게이츠예요. 2002년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가수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이 열렸죠.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심하게 말을 더듬는 한 소년도 끼어 있었어요. 저는 가수를 꿈꾸는 가레스 게이츠라고 합니다. 소년이 오디션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데만 무려 10분가량의 시간이 흘렀어요. 심사위원들은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소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 감탄을 자아냈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도 감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오디션에서 간발의 점수 차이로 2위를 차지해 신세대의 스타로 떠올랐죠. 그가 바로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가수가 된 영국 출신 가수 가레스 게이츠예요. 가레스 게이츠는 8살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그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그런 장애를 받아들이기보다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그는 가수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누구나 밑바닥 인생이 아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실현시킨 소수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눈부신 인생을 사는 거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준은 성공 비결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에 진로를 결정한 덕분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찍 진로를 결정했다고 해서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기 때문에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많았어요. 그녀가 9살 때 뉴욕 필하모니와 협연했었을 때 회상하며 장영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 뉴욕 필하모니와 연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장영준은 다른 바이올리니스트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실력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았죠. 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에 성공이 그만큼 의미 있고 값진 것입니다. 세 번째,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정상에 선다면 부와 명예 등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최고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자부심과 긍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아요. 목숨 걸고 노력한 끝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대우중공업 사원으로 시작해
23년 만에 초정밀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명장이 된 김규환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에 오르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상에 오르면 길가에 핀 꽃도 다 돈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자세로 성공했기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김규환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1975년 대우중공업에 입사한 이래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날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구전 10기 끝에 2급 자격증을, 사전 5기 끝에 1급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총 8개의 자격증을 땄죠.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지만 생각해 보이소. 1년 가야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는 놈이 이기겠나. 하루에 7시간씩 책 읽는 놈이 이기겠나. 당연히 책 읽는 놈이 이기는 기라니까요. 김규환은 대우중공업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기계사용 설명서를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독서에 몰입했어요. 그 후 기술 관련 서적, 자서전이나 위인전, 문학작품과 역사물을 비롯해 지금까지 1만여 권의 책을 읽었죠. 그는 그런 놀라운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4,612건의 제안을 했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62개의 초정밀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했어요. 현재 그는 대학 졸업장을 취업했음은 물론 5개 언어를 구사하며 수많은 기업체와 교육기관의 초빙 1순위 강사로 꼽히고 있죠. 다음은 대우중공업 김규환 명장이 삼성에서 강의한 내용 중 일부예요. 뼈와 살이 되는 명강연인 만큼 길어도 끝까지 그의 육성을 들어보죠. 제가 대우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우에 입사할 때 입사 자격이 고졸 이상 군필자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려는데 경비원이 막아 실랑이를 하다가 당시 사장이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줬죠.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해 매일 아침 5시 출근했죠. 하루는 당시 사장님이 왜 일찍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위해 미리 나와 기계 워밍업을 한다고 대답했더니 다음날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시켜 주시더군요.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5시에 출근했고 또 사장님이 질문하시기에 똑같이 대답했더니 다음날 반장으로 승진시켜 주시더군요. 자신이 만든 제품에 혼을 실지 않고서는 품질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정밀기계 분야의 최고가 됐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 시 온도가 1도씨 변할 때 쇠가 얼마나 변하는지 아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를 경우 이를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고 국내 모든 자료실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2년 6개월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재질, 모형, 종류, 기종별로 X화학 값을 구해 1도씨 변할 때 얼마 변하는지 온도 치수 가공 조경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공유를 위해 이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술시대란 책에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3명의 공무원이 찾아왔죠. 처음에 회사에서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출한 자료가 기계 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인 걸 알고는 논문집에 실을 경우 일본에서 알게 될까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모셔오라고 했다는군요. 장관 왈. 이것은 일본에서도 모르는 것이요. 만일 자료가 발간되면 일본에서 가지고 갈지 모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일은 어떻게 배웠냐?
어느 날 무서운 선배 한 분이 하이타이로 기계를 다 닦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고 닦았습니다. 모든 기계를 다 뜯고 하이타이로 닦았습니다. 기계 부품 2612개를 다 뜯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호칭이 야, 이 새끼야 라서 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기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 좋은 대접을 받고 함부로 대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도 뜯고 물로 닦았습니다. 사고 친 거죠. 그래서 그때 알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 가훈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입니다. 저는 국가기술자격 학과 시험에서 9번 낙방, 1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6번 낙방, 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5번 낙방하고 창피해 1종으로 전환해 5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대가리라고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 최다 보유자는 접니다. 세대가리라고 얘기 듣던 제가 이렇게 된 비결을 아십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저의 생활 신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5개 국어를 합니다.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배운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과욕 없이 천천히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을 외우기 위해 집, 천장, 벽, 식탁, 화장실 문, 사무실, 책상 가는 곳마다 붙이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씩 1년, 2년 꾸준히 하니 나중에 회사에 외국인들이 올 때 설명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승진, 돈 버는 것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의사, 박사, 변호사 다 노력했습니다. 남모르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 걸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죠. 안 되는 것은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일에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해이한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한다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공부도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다면 점점 성적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환 명장처럼 뜨겁게 지독하게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 최고가 되십시오. 때로 현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김규환 명장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에 오르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상에 오르면 길가에 핀 꽃도 다 돈이 됩니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4번째, 지는 것도 인생이다. 전 세계 CEO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기업가로 손꼽히는 전 GE 회장 잭 웰치. 그는 1960년 GE에 입사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승진을 거듭하던 그는 1981년 마침내 GE의 최연소 회장에 올랐죠. 그 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던 GE를 가장 단순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시키며 세계 최정상의 기업으로 키워냈어요. 잭 웰치는 학창시절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머니는 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일깨움을 주었죠. 잭 웰치가 살렘 고등학교의 최고 학년일 때 아이스하키 시즌에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3경기에서 그가 속한 팀은 댄버스, 리비어,
마블헤드를 모두 꺾고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6경기에서 계속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잭 웰치는 최대의 라이벌인 베벌리 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어요. 경기는 2대2, 동점을 기록하며 연장전으로 접어들며 숨막히는 분위기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상대팀은 이내 득점을 했고 잭 웰치가 속한 팀은 결국 7번째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잭 웰치는 하키스틱을 경기장의 얼음판 위에 힘껏 내던지고 라커룸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다른 팀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커룸의 문이 열리더니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순간 라커룸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꽃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걸어오는 중년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잭 웰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넌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 또한 알 수가 없을 거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넌 더 이상 경기를 할 자격이 없어. 잭 웰치는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가 했던 말은 그 후로도 잊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자신에게 항상 이길 수는 없다. 따라서 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지고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이나 경기를 하다가 상대에게 지게 되면 자학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잭 웰치의 어머니의 말대로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기기 위해 악점 고투하는 사람보다 최선을 다한 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죠. 또한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공을 향한 다양한 기회들도 생겨납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모난돌이 되고 말아요. 모난돌이 정맞는 법이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딴섬이 되고 맙니다.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에 채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하고 언변이 뛰어났지만 아무도 그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았죠. 그는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에 들어가 유세를 하고 다녔으나 그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위나라에서는 도적을 만나 노잣돈과 양식을 모두 빼앗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짓 신세로 전전하다가 진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 채택은 진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재상, 범수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어요. 나는 연나라 사람 채택이다. 나는 학식과 지혜를 두루 갖춘 천하에 둘도 없는 선비인데 내가 특별히 진왕을 만나러 왔다. 진왕이 만일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내 말을 듣는다면 필시 나의 진언을 받아들여 범수를 쫓아내고 나를 재상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범수의 문깃 중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범수에게 전화했어요. 범수는 즉시 채택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죠. 얼마 후 채택이 불려오자 범수는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들리는 소리에 나를 대신해서 재상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 자가 바로 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대가 무슨 재주로 나의 지위를 빼앗는단 말인가? 그러자 채택이 물었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시간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무릇 계절도 사시에 따라 순서가 있고 공을 이룬 자는 물러나고 공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는 것인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물러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범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물러날 생각이 없는데 감히 어떤 놈이 나를 물러나게 한단 말인가?
채택이 말했어요. 무릇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할 때 총명한 지혜를 활용하여 천하의 도를 행하고 덕을 베푸는 것이 전하의 호걸들이나 현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진나라의 상항, 초나라의 오기, 월나라의 대부 문종 등은 각기 자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어찌하여 승상께서는 이 기회에 재상의 자리를 현자에게 물려주지 않으십니까? 범수도 세치의 혀로 사람을 설득시킨 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택의 언변도 여간이 아니었죠. 범수는 곧 채택이 큰 인물임을 알아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참으로 옳은 말씀이오. 선생께서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범수는 채택을 상객으로 모시고 진나라 왕에게 채택을 추천했어요. 그 후 범수는 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그 자리는 채택의 호언 장담대로 채택에게 돌아갔죠. 범수는 봉주로 내려가 여생을 편히 보내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채택은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좋은 정책을 많이 폈고 그의 계책으로 진나라는 주나라의 땅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러던 어느 날 채택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범수가 그랬듯이 자신도 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범수뿐만 아니라 채택도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하나 인생을 배워나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 지는 법도 배우길 바래요. 그릇을 비울 때 더 많이 담을 수 있듯이 지는 법을 알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5번째,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단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죠. 비록 지금은 고단하지만 내일은 한결 수월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내일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이는 마치 감나무 아래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선 절대 홍시를 먹을 수 없습니다. 재빠른 누군가가 감나무에 오르거나 도구를 이용해 홍시를 따버릴 테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의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는 내일도 모레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금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5년을 보내야 할 쌍둥이가 안쓰러웠던 교도관이 두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부정적인 성격의 형은 감옥 안에서 무얼 할 수 있겠소? 라는 생각에 2갑의 담배를 부탁했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성격의 동생은 달랐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돼. 라고 결심하고 매일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나 두 사람은 드디어 감옥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감옥을 나온 형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렇게 소리쳤죠. 불을 줘! 불을 달라고! 교도관에게 담배를 부탁하면서 라이터를 깜빡 잊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형과 달리 동생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며 5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교도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답의 의미로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하겠습니다. 일화에 나오는 부정적인 성격의 유형이 되어선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동생처럼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죠. 희망을 놓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자신의 장점은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분투해야 하죠. 이런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라는 도끼를 갈고 닦는 사람의 것입니다. 잭 웰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행동을 바꾸어라의 의미를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잭 웰치는 1981년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 취임한 뒤 GE를 거대 관료적 공룡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는 GE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그의 판단은 1980년대의 행동으로 이어졌죠. 그는 GE의 각 사업 부문 중 업계 리더가 아닌 것을 골라서 해당 사업 부문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잭은 각 사업을 조사할 때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유명한 질문을 각 사업 부문에 던졌죠. 우리가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사업 부분에 진출할 것인가? 잭 웰치는 경영학 교과서나 이론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경영 방식을 회사에 도입했어요. 이른바 구조조정이었죠. 그는 뛰어난 직관력과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해 4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었던 GE를 단순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의 구조조정은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고를 불러왔고 그는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악명 높은 CEO의 상징이 되었죠. 그는 300여 개가 넘는 사업 부분을 10개의 핵심 사업으로 재편성하는가 하면 세계 1, 2위 사업만 남기고 모두 버린다는 원칙 아래 육성할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했죠. 그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더라도 10년 뒤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과감히 정리했어요. 잭 웰치는 각 사업부를 대상으로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는 지시와 함께 세계에서 1, 2위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는 6시그마, 세계화, 비즈니스 등의 경영 전략으로 지휘를 혁신하는 데 열정을 쏟았죠. 그리고 마침내 지휘를 군살 없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지휘는 규모면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들보다도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사형 조직으로 변신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죠. 잭 웰치는 지휘를 살리기 위해 혁신하고 구조조정하고 매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휘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자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했어요. 그 일환으로 그는 조직 전체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실시했죠. 기존 인력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조언해주는 일반적인 멘토링 제도와는 달리 지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신입사원들이 기성세대인 조직의 상위 관리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한 것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관리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향상시켰는가 하면 세대 간의 대화를 물꼬를 트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어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장이 된 이듬해인 1988년 그는 삼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제2 창업선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혁신에 들어갔죠. 하지만 50년 동안 굳어온 삼성의 체질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는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 양 위주의 경영을 버리고 질 위주의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건희는 삼성으로 혁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죠. 이건희는 말로만 삼성맨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어요. 4개월간 LA, 도쿄,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런던으로 1800명의 임직원을 불러들여 장장 500시간에 걸쳐 삼성의 비전을 그 자신이 직접 강의했어요. 그러자 꿈쩍도 하지 않던 삼성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 삼성은 D램 반도체, 랜드 플래시 메모리, LCD, CDMA 방식 등 휴대폰 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19개로 늘릴 수 있었어요. 신경영의 성과로 인해 현재 삼성은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죠. 여러분은 저마다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은 지금과 똑같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과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10대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금 어영부영 보내면 우울하고 암울한 미래를 보내게 되죠. 자,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미래를 맞이하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바라는 일은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3년 후, 5년 후 나의 미래는 어떨까?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6번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아기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기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아기는 그저 먹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울고 냄새를 풍길 뿐이죠. 맞습니다. 아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죠. 그런데 점차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해버리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패턴은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보다 실패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영화, 람보, 로키, 클리프 행어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그는 외모 때문에 드렉셀 대학교 면접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적격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영화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자신의 꿈인 영화배우가 될 수 있었어요. 배우가 되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헤비급 권투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척 웨프너와 대결하는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는 관중들의 함성과 패자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죠. 그는 불과 3일 반 만에 영화 로키 대본을 썼어요. 그리고 제작진을 찾아가 자신에게 주연을 맡기는 조건으로 대본을 팔겠다고 말했죠. 물론 처음엔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거절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로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로키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출연 때마다
2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에 영화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초인류 배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훗날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내가 초기에 배우로서 성공했다면 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차츰 배역보다 글쓰기에 더 흥미를 가졌다. 성공이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어 흥미를 가졌다. 성공이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난 실패했지만 그것을 할리우드 중심 무대에 뛰어드는 계기로 삼았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엘리베이터 수리공이나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흘렸죠. 자신의 꿈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였다면 정말 엘리베이터 수리공이나 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1901년 21살의 윌리엄 할리는 자전거에 엔진을 얹은 설계도면을 완성했어요. 윌리엄은 머지않아 자전거에 엔진을 다한 모터 자전거를 발명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같이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자전거에 엔진을 단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나 그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윌리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윌리엄은 2년 후 친구 아서 데이비슨과 함께 가로 3m, 세로 4.5m 넓이의 목재 창고에서 모터를 단 자전거를 개발했죠. 목재 창고를 기반으로 해 생산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모터 자전거가 생산되었어요. 한 자전거 소매상이 윌리엄과 데이비슨이 만든 자전거를 전시했는데 그곳은 최초의 할리 데이비슨 판매 대리점이 되었죠. 1905년 할리 데이비슨 모터 자전거는 시카고에서 개최된 24km 경주에서 시속 75km를 넘기는 놀라운 평균 속도로 우승컵을 거머쥐었어요. 설계와 제작 기술의 발달로 할리 데이비슨 모터 자전거는 1908년에 제7차 미국 오토바이 내구성, 신뢰성, 연례 콘테스트에서 1000점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죠.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할리 데이비슨 모터 자전거는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할리 데이비슨은 자유와 해방 그리고 열정의 상징이 되었죠. 18세의 트럭 운전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지독한 가난으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했어요. 노래 부르기가 취미였던 그는 일을 할 때 주로 흑인 음악을 따라 부르곤 했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게는 트럭 운전수가 가장 잘 어울려. 그러니 음악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반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음반을 들은 한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엘비스 프레슬리는 로큰롤의 황제가 됩니다. 그의 음반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가 선정한 죽어서도 떼돈 버는 명사 리스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실베스터 스텔론과 윌리엄 할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냉대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 나아갔죠. 그 결과 그들에게 충고를 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눈부신 미래를 창조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로렌스 골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인생에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자코 있을 뿐이다.
비록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리어 귀중한 가능성을 품은 기회를 바뀔 수도 있다. 부모의 유산도 자식의 행복을 약속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 대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저마다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이 열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신이 목표와 꿈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갈 때 성공의 열쇠는 빛을 발하고 다양한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날마다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신랄한 비난에 맞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어떤 비판이 있어도 밀고 나갔죠. 그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응한 방식은 본보기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필사본을 전쟁 중에 사령부에 자기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가 하면 윈스턴 처칠은 액자에 넣어서 서재에 걸어두었죠. 링컨의 말을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죠. 최선을 다하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판은 있기 마련이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7번째, 쉬지 않고 구르는 돌이 되어라. 성공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의 장점과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하며 부지런을 떠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빈털터리였지만 사력을 다해 노력한 끝에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가가 된 거죠. 린 아이아코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처한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킨 주인공이었어요. 그 역시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고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죠. 아이아코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포드 자동차에 취업했어요. 그는 포드 자동차를 평생의 직장으로 여기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아이아코카는 포드 자동차에 몸담는 동안 유명한 머스탱을 출시해 큰 성공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 8년 동안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이끌었죠. 그러나 그는 오너인 헨리 포드 2세와의 불화로 인해 잘못도 없이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해고당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는 한동안 좌절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 좌절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때마침 파산 직전에 매몰린 크라이슬러에서 그를 회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제의를 해왔어요. 당시 크라이슬러는 기업평가에서 회생 불가라는 평가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내노라 하는 CEO들도 하나같이 경영을 맡기를 거절하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아이아코카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크라이슬러를 회상시키겠다고 다짐했죠. 그는 먼저 크라이슬러에 대한 경영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 결과 오일 쇼크로 인해 크라이슬러의 회상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는 우선 노조의 양해를 얻어 크라이슬러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장에서 신제품 개발을 감독하고 독려했죠. 그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수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수용차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의 회장이 된 지 만 7년이 되기 전에
고질적인 부채 15억 달러를 일시에 상환하고도 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는 신화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들을 5년 만에 다시 불러들였고 5% 삭감했던 근로자들의 연봉도 원래 수준으로 올려줬어요. 그렇게 리 아이아코카는 파산 직전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웅적인 기업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성공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죠. 아니면 혹은 성인이 되어 어떤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독한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재기한 적이 있어요. 성공은 어지간한 독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이 주는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 성공에 대해 열망하고 그 성공을 일궈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공자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석유왕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죠. 그리고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록펠러 혼자뿐이었으며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나 되었어요. 록펠러의 재산을 현 시세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 재산의 3배에 달합니다. 재산도 인맥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록펠러의 성공 비결은 4가지로 꼽을 수 있죠. 첫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록펠러는 첫 직장에서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도록 일에 몰입했어요. 특히 그는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선뜻 나서서 일을 하며 인정을 받았죠. 그는 집안의 배경이나 인맥이 없었지만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덕분에 성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둘째, 자기 분야를 끝까지 파고든다. 록펠러는 오로지 석유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훗날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뒤에 석유와 관련 없는 사업은 하지 않았죠. 또 그는 사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곤 했어요. 새로 떠오르는 사업 아이디어는 물론 정유 공장을 움직이는 장비들의 세세한 부분, 수치, 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고 하나도 버리지 않았죠. 그는 쉴 새 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메모를 하면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셋째, 인재 관리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어요. 그는 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석유 사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스탠더드 오일의 경쟁사 인재까지도 다수 영입했으며 그중 몇 사람은 훗날 스탠더드 오일의 중요한 임원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과 경쟁을 벌이던 사람들도 능력이 뛰어나면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유능한 직원은 빠르게 승진시켰는데 사회적인 지위보다 재능과 추진력, 충성심 등을 고려했어요. 넷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과 통찰력에 있었어요. 그는 석유 사업에 몸담으면서 원유를 생산하는 것보다 그것을 정제하는 정유 사업과 수송하는 운송업이 더 이윤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설립해 석유왕이 될 수 있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끼는 습기가 많으면 생기게 되는데 굴러다니면 습기가 차지 않아 이끼가 생길 시간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게 되어 있고 열심히 움직이고 굴러다니기를 게을리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굴러다니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죠. 자신의 꿈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쉬지 않고
구르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구르는 돌이 되기 위해선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미래를 위한 성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와, 마지막 장이네요. 8번째,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꼭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시선이라 불렸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백은 아버지의 부임지인 촉당의 성도에 자랐어요. 그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이산에 들어가 수학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공부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죠.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어요. 이백이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다. 이백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할머니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어요.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죠.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후 이백은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며 분발했다고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마부작침은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부작침하던 고집쟁이들이었어요. 마부작침의 마음가짐 없이는 절대 최고가 될 수 없죠. 정상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마부작침의 정신만 있으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시련과 역경마저 기회가 되어주죠. 마치 오른팔도 아닌 왼팔 하나만으로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남궁 정부처럼요. 남궁 정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세창 정형 재화연구소를 운영하며 15년째 장애인용 구두를 만들고 있어요. 남궁 정부는 1995년 11월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밀려든 인파에 떠밀려 선로로 떨어졌어요. 뛰어보니 병원이었고 그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죠. 하루는 의수를 만들기 위해 의료 보조기상을 찾았어요. 남은 팔이 너무 짧아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의수는 어렵겠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다는 것이었죠. 의료 보조기상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궁정부는 자신이 구두장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지나가는 투로 말했죠. 장애인 신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이 젓가락질과 글씨 연습이었어요. 밥상은 온통 그가 흘린 반찬과 밥풀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지만 그는 왼손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죠. 56살 먹은 사내가 밥상을 발로 차며 펑펑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네모칸이 그려진 글씨 연습장을 사서 기역, 니은, 디귿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익숙해지면 가죽 자르기도 다시 시작했죠. 천안집 차고에서 세창 정형재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죠. 하루는 직원이 그리도 말렸지만 날카로운 재단용 칼을 제 손으로 들겠다고 가죽을 자르다가 허벅지를 찔러 가게를 피바다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남궁정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을 쓰면 왜 살인도 면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만큼 그 고통을 참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의 구두 만드는 실력은 익히 소문이 났어요. 언젠가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곤궁해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십시일반으로 모은 3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밀었던 적도 있었어요. 당신 없으면 우리가 걷지를 못하니 당신은 꼭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막무가내로 통장을 내밀더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가 하나뿐인 왼팔로 만든 신발은 자그마치 5만 켤레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오른팔을 잃었으니 시리에 빠져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궁정부는 달랐죠.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을 향한 강한 의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만드는 구두장인이 되었어요. 나는 일반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마부작침하는 정신에 대해 언급하곤 해요. 도끼도 쉬지 않고 갈면 바늘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 실패했어. 부모 덕을 못 봐 성공할 수 없었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말은 변명과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마부작침하는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젖먹는 힘까지 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작가 임청연의 경험담을 들어보죠. 하루는 양고기 식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그 냄새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그가 한쪽 테이블에 앉자마자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 앉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죠. 임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러자 남자는 들고 온 낡은 신문 조각을 건넸어요. 이건 2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바로 선생님이 쓰신 글이죠. 기사를 읽어 나가는데 문득 까맣게 잊고 있었던 20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어느 신문사의 기자로 어느 날 한 절도범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되었죠. 그 절도범은 무려 1000여 건에 달하는 절도를 저지르고도 보란듯이 경찰의 포위망을 뚫으며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붙잡혔어요. 그는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똑똑하고 손이 민첩한 이 남자가 만일 절도범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분명 대성했을 것이다.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제가 바로 그 절도범입니다. 식당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이어서 말했어요.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다들 절도범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때 제 인생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도범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일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쉴 새 없이 노력한 결과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었어요. 성공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뭉툭한 도끼로 가는 바늘이 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자유를 빼앗겨가며 꿈꾸고 공부하는 건 역시 눈부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게 그냥 꿈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그 꿈이 실현된 나를 만날 것인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 치명적인 약점은 실천력 부족이라고 했죠. 오늘 생각하고 변화된 나의 습관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배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대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실천의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